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10강에서는요, 1930년대, 중국에서 벌어졌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관내에서 전개된 그런 독립운동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볼 거는 여기 교과서 217쪽에 있는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만주 지역의 마지막에 20년대 후반쯤에요. 삼부통합운동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삼부통합운동이 크게 두 가지로 귀결이 됐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남만주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국민부가, 자,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이렇게 수립이 됐었죠. 근데 혁신의회는 해체가 되고 나중에 한국 독립당으로 이어졌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국민부는 그 산하에 조선혁명당을 만든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흐름이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진 다음에, 자, 30년대부터 이 조직들의 좀 더 본격적인 독립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만주사변이 나오죠. 자, 만주사변을 일제가 일으키면서 중국도 이제 일제의 본격적인 침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인들도 우리랑 같은 목적의식이 생긴 거야. 일제를 몰아내자라는 같은 목적의식이 생겼죠.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각각 이제 중국의 군대랑 연합해서 일제를 몰아내는 그런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 30년대 만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만주에서는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조선혁명군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장군 양세봉이 좀 유명하죠. 이 사령관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의용군하고 힘을 합쳐요. 자, 중국의 의용군하고 힘을 합쳐서요. 영릉가 전투나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경퇴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요. 자, 북만주 일대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청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호로군 길을 보호한다는 거죠. 예,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와 사도하자 전투,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한테 승리를 거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두 갈래로 정리해서 여러분 중국군과의 연합도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요 오른쪽에 자료 참고하시고요. 내려가서 보시면요. 조선혁명군은 여러분 양세봉 장군이 전사한 이후에 세력이 약해졌지만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 있죠. 하지만 결국 나중에 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동북항일연군 쪽으로 좀 이렇게 합류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30년대 초반에 아까 여러 전투를 하면서 활약했지만 나중에는 임시정부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한국 광복군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이들이 왜 이 조선혁명군이나 한국 독립군이 다 활동이 조금 꺾이거나 뭐 약해지느냐? 그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1930년대 후반에 이제 일본이 여러분 여기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더 침략해 들어오잖아요. 그런 상황도 맞물리면서 만주에서는 더 이상 무장 독립투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 보시면요. 항일 유격투쟁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게릴라 작전인 거죠. 자, 요 항일 유격투쟁 같은 경우에는 당시 중국에 있었던 공산당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서 활동 많이 하거든요. 자, 거기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자,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거예요. 자, 이 동북항일연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들이 만주 쪽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특히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여기 나와 있는 보천보 전투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여기서 활약한 사람이 그 나중에 북한을 만드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여기서 활약을 좀 하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30년대 후반에 만주에선 그나마 동북항일 연군이 좀 활약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37년에 중일전쟁 발생하면서 이제 만주에선 정말 활동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동북항일 연군도 30년대 거의 말 되면 그 활동이 거의 끝나게 되고요. 뭐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서요. 그럼 중국 관내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었냐?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중국 관내라는 건 그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고 중국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있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요쪽에 만주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갈 때 요쪽에 뭐가 있냐면 산해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약간 어떤 관문 같은 게 있는데요. 자, 보통 중국은 그 산해관 안쪽을 관내라고 하죠. 관내. 그 바깥을 만주 벌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자, 그 중에 여러분이 관내 지역에서 활동한 것 중에 한인애국단이 또 유명하죠. 자, 한인애국단은요, 의열투쟁을 한 단체인 거 아시죠? 근데 어느 단체에 속해 있었냐면, 임시정부에 속해 있던 그런 단체예요. 자, 임시정부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임시정부 20년대 중후반부터 위기를 겪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떠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었던 게 김구 선생님인 거 아시죠? 자, 이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31년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죠. 그래서 여기서 활약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있는 건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봉창 의사는요, 32년 1월에 도쿄에 가서 일본 국왕이 타고 가는 마차에 폭탄을 던지죠. 근데 그게 터졌으면 대박인데 안타깝게 그게 성공을 못 거뒀다. 하지만 이 이봉창의 거사 자체가 당시 중국에도 충격을 많이 줍니다.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보다 작은 나라였던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용감한 의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죠. 근데 얼마 안 가지 않아서 윤봉길 의사가 중국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의거를 성공하죠. 그래서 이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일제가요 중국 상하이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상하이 사변 일으키면서 본인들의 승리 축하하는 기념식까지 열거든요. 자, 여기에 윤봉길 의사가 들어가가지고 물통 폭탄을 던졌죠. 그래서 여기 던져가지고 일본의 고위급 여러 군인들이나 관료를 살상하는 그런 성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여러분 중국 쪽에서는요 만보산 사건 같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실 좀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해서 많이 호의적으로 바뀝니다. 특히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의 어떤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대를 만드는데도 이 의거가 어쨌든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넘기시면요. 당시에 여러분 사실 임시정부보다 여기가 더 메인이었죠. 자, 임시정부를 떠난 사람들이요. 당시 20년대 후반부터 사실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거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말고 정당 형태로 해서 우리 민족의 힘을 결집시키자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자, 그게 여러분 30년대 중반에 성과가 나온 게요. 여기 나오는 민족혁명당이라는 거예요. 자, 민족혁명당은 1935년에 조직이 됐는데 이걸 주도한 건요.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이 좀 주도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의열단만 참여한 게 아니라 뭐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미주대한독립단 등 여러 좌우 계열의 다양한 단체가 연합을 했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민족혁명당은요. 당시 중국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만든 최대 규모의 통합단체였다. 통일전선 단체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사실 김구 선생님은 저 임시정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이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민족혁명당의 좌우합작의 의미가 좀 아쉬운 면 사실이 있죠. 자, 거기다가 이 민족혁명당 내부에서 김원봉 등의 좌파 세력이 좀 주도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소왕이나 지청청 계통의 우파 세력이 탈퇴하는 그런 문제도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중일전쟁 이후에는 이 민족혁명당이 좀 더 좌파 계열의 단체로 재편되는데 그게 조선 민족전선연맹이란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민족혁명당 강령은요 조소왕 선생님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중에 여러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도 나오는 상준주의가 여기에도 나와 있죠. 참고하시고요. 자, 아래로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는 김구 선생님 얘기가 좀 있는 건데요. 자, 임시정부를 고수했던 김구 선생님은요. 민족혁명당이 창당될 때 그거에 반대하면서 한국국민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 우파 계통의 대표적인 정당인 거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단계적으로 조소왕 계열이나 지청청 계열이 탈퇴하면서 이쪽으로 오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미주 지역의 대한인 국민회까지 합쳐서 우파 계통의 연합 세력인 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는 걸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가면요, 좌파 쪽에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그다음에 우파 계통에는 한국 광복운동단체 연합회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김구 계열과 김원봉 계열이 연합을 해보려고 나름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30년대에는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 보시면요, 좌파 진영의 조선민족전선연맹 쪽에서는요, 군대인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는 게 나와 있죠. 이 군대가 많은 활약을 하는데요. 근데 이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가면 좀 분열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의용대 중에 일부는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 가지고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는 걸로 개편이 되고요. 나머지 김원봉이 이끄는 또 조선의용대가 있는데, 자, 그들은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해서 한국 광복군의 일원으로서 또 참여해서 다양한 전투에서 활약을 하는 거죠. 여기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북상한 쪽은요, 좀 더 이제 사회주의 계열, 좀 더 좌파 계열로 활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김원봉 계열은 그래도 임시정부랑 합류해서 좌우 합작을 위해서 좀 노력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는 군대가 나중에 뭐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또 바꿔요. 그래서 그들은 뭐 호과장 전투 같은 거 이렇게 전개하는데요. 주로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보조를 같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죠.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여러분. 중국 팔로군하고 연합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의용군으로 이름 바꾼다는 내용도 있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는데, 여러분이 그 도표로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 여기 10강 내용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수고했습니다.